나오네요. 네, 드디어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이유,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 강연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로에서 일하고 있는 박이랑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단에 다들 이제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강연을 듣고 나시면 꼭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단 99도씨에 꼭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각 지역별로 지금 같이 강연을 시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러면 강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에서 이제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이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주재준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정책팀장 주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1시간 정도에 거쳐서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어떻게 살아있고 그리고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국가보안법 이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보안법을 조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게 어떻게 시스템에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유관순 열사는 아시죠? 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 예. 소요죄하고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예. 일제도 사용했던 법.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국가보안법의 추한유지법으로 바꿔요. 예. 그런데 똑같이 소요죄와 국가보안법. 일제 때도 그랬듯이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지금 민주인사를 그리고 토기를 가로막는 법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가보안법 48년 11월 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예. 48년은 어떤 해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8년도에 4.3 항쟁이 있었죠. 4월 3일 날 제주도민이 이승만 정권의 단독정부, 단독선거를 반대하면서 항쟁이 시작됐고 무자비한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8만 명의 당시의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 학살 이후에, 그게 48년 4월 3일인데요. 그 이후에 정치적 반대자를, 이승만의 정치적 반대자를 효과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게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 발의를 11월 9일 날 해요. 그런데 제정은 12월 1일 날 하거든요. 채 한 달이 안 걸렸어요. 이렇게 빠르게 이게 제언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 일제의 체안유지법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말만 조금만 바꿔서 국가보안법으로 만든 법이 이게 국가보안법입니다. 내용을 봐더라도 치안유지법과 당시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말이 거의 비슷해요. 그 정을 알면서도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결사, 집단 이런 것도 똑같고요. 목적과 이쪽은 이제 선전인데 선동으로 바뀔 거 이런 정도만 바꿨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국가보안법 제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만 명이 이게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됩니다. 12만 명이 한꺼번에 잡히니까 그 당시에 형무소가 무사를 뜬대요.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민주 인사를 고문하고 탄압하고 처형해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요, 친일 잔재입니다. 그래서 그 친일 반민주 악법이라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거였냐면, 국가보안법의 전신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치안유지법. 예전에 치안유지법은 어떤 거였냐면, 독립운동가가 치안유지법으로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는 결국은 치안유지법으로 걸렸고, 그 사람 정치범인. 그래서 치안유지법에 걸린 사람은 독립운동가, 이게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고스란히 국가보안법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마술처럼 변신시켜야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다른 한편, 다시 일제경찰은 청산 대상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일제경찰이 반드시 필요하게끔 만들어야 했어요. 이 마술을 뭐를 통해서 만들었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만들었고요. 일제경찰을 반공투사로 만들었던 그 매개고리가 국가보안법이었어요. 어떻게 작용했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48년과 49년 그 상황을, 정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 산업사랑 얘기해서 반드시 앞에 정치 사례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거대한 항쟁을 이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니면 이슈를 변경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재헌의회에서. 반민특위가 48년 10월 12일 날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는 몇 년 일제 지배를 받았죠? 그렇죠. 프랑스는 몇 년 받았는지 아세요? 프랑스는 1년이 채 안 돼요. 나치 독일에. 그런데 프랑스는 저 반민통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6,700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강제노동 1만 명이 넘고요. 공민법 바탈에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군 공무원들, 부역한 자들 10만 명을 쫓아내요. 근데 우리나라 반민특위 어떻게 됐냐? 건수는 굉장히 많았어요. 한 7,000건에서 실제로 조사한 건 682건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기소한 사람 12명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명은 집행유예를 받고요. 5명은 기소 상태에서 없어져요.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산 처벌이 얼마인지 아세요? 7.196입니다. 7.196. 너무 황당하죠?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건 반민특위를 없애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반민특위법에 특별재판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기소부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민특위법이 없어지면 기소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재판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12명 기소했는데 그 사람 5명이 풀려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반민특위를 없앨 때 누가 조작을 하냐면요. 반민특위 식격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친일경찰 노독슬이라고 하는 사람, 중부경찰서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반민특위가, 이 사람이 친일 악질 경찰이었거든요. 독립군 때려잡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요. 1월 달에. 그러니까 이승만이 노독슬 반공투사인데 왜 잡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 달 들어가면 최은하라고 하는 서울시경 감찰과장을 또 잡아가요. 얘도 똑같이 친일했던 놈이거든요. 경찰, 친일경찰이. 잡아가요. 그랬더니 바로 일제경찰들, 당시 친일했던 경찰들 몰고 가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무기 다 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산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6월 29일 날 김구를 암살합니다. 전국이 난리가 났죠. 친일 청산이 가지였는데 그거 완전히 뒤엎고요. 걷다가 독립투사라고 알려진 김구를 암살했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국회에도 난리가 났어요. 이럴 때 만들어진 게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반민특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구죠?
나경원이 예전에 반민특위는 국론을 부려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역사 공부를 정말 안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역사를 부정합니다. 자, 이런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국가보안법이 활용되는데요. 국회 프락치 사건 이런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분노가 확대돼가지고 투쟁으로 막 확대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판을 바꿔야 돼요. 국가보안법 마술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국회 프락치 사건인데요. 여간첩 정재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았다고 밝혀요. 누가 밝혔냐? 최운하. 아까 누구였어요? 최운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최운하하고 노독수를 잡아갔다고 해가지고 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운하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운하가 정재한을 잡아요. 이 사람이 정재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인데요. 포목상이었어요. 개선에 가다가 잡혔는데 더 놀라운 얘기. 근데 이 사람의 제가 이거 일부러 썼습니다. 신체 검사를 할 때 국부에서 40종 넘은 비밀 서류가 나왔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폭력혁명을 여성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엮여서 매우 자극적으로 이렇게 써요. 매번 이렇게. 그 서류를 봤더니 북에 18명의 국회의원이 포섭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8명을 구속합니다. 실제로 18명은 심장형을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40쪽이 넘는 비밀 서류, 이게 증제 1호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 재판부의 서류를 증제 1호라고 하거든요. 증제 서류.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성, 정재한이라는 여성. 당연히 국회에 재판부에 출석해야죠. 그게 재판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재한은 끝까지 출석을 안 해요. 증제 1호도 제출 안 하고 조작 증거가 막 밝혀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18명 다 처벌이 됩니다.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주한미 대사관도 정재한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도 이거는 거대한 파고가 돼서 당시에 김구 암살에 분노했던 민심, 투쟁으로 폭발했던 그것을 완전히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실제로 북의 지령을 받고 간첩이 활약하고 있구나. 더 이상 반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거대한 판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꼭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친일 경찰 노덕슬입니다. 노덕슬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로경찰서의 고등계 형사예요.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는 지금도 악명 높지만 이영준 동지 그렇지 않습니까? 악명 높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는 이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핵심 기지예요. 왜 그랬냐? 거기에 다 당시에 최고 학부죠. 대학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경기고, 동동여고, 그리고 중앙고보, 덕성여고 이런 데가 다 그 근처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다 있습니다. 경기고가 청와대 뒤쪽에 있고요. 저기 그 노타리 근처에 보면 동덕여대 건물 하나 있죠. 그게 동덕여고 자리예요. 덕성여고는 저기 안국역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주 학생운동이나 이런 거를 다 주도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그 독립군을 탄압하는 형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덕술, 최운하였어요. 노덕술은 심지어는 노덕술은 어디에 있냐면 노덕술은 평양경찰서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인으로서는 평양경찰의 서장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으면 저렇게 됐습니까? 8월 15일 직전에 노덕술이 친일 경찰로 평양경찰서장을 하다가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게 돼요.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런데 가까스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독술이 다시 남한에 내려와서 이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해서 그런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의 그 노독술의 부대가 있었거든요, 당시. 그 부대의 막내가 누군지 아세요? 막내? 박처원입니다. 박처원 기억하십니까? 탁 치면 억하는 사람. 8.7 유화랑제의 박총철 열사를 고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박처원이에요. 노독술의 사단이었어요. 제일 막내. 그 노독술 보면 이게 제가 말했던 평양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투리 이 박처원도 저거잖아요. 예. 평양 사투리 막 쓰잖아요. 북사투리 막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이제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봉암 사건입니다. 진보당 조봉암 사건. 조봉암 사건의 정치적 배경은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면 이 빨갱이라고 찍히는 순간 거기는 그냥 낙인이고 한국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전쟁은 그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54년도에 이승만이 중임을 폐기하고 삼선 개헌, 4.4.5 개혁 아시죠? 예, 그걸 합니다. 그리고 60년 3월 15일 날 대선이 또 있어요. 이때 이제 대선에서는 삼선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56년에 정부 통년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봉암과 이승만의 표 차이를 보세요. 저기 보면 200만 표도 안 되죠. 조봉암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은 거예요. 당시에 대한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이승만으로 봐서는 60년 대선에서 이거 조봉암한테 정권을 뺏길 수 있어. 이런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봉암을 간첩 사건으로 엮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첩해서 10개월 만에 재판 끝내고 재심 청구했는데 그 다음날 사형을 집행해버려요. 여기서 배울 거는 뭐냐면 진보 정당이요. 진보 정당이 집권 세력이 되잖아요. 그럼 언제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적을 때는 아무도 터치 안 해요. 하지만 실제로 집권에 가까워지면 언제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감찰단을 엮어서 구속하고 처벌하고 심지어는 형장의 이슬로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잘 알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제도라는 사람입니다. 오제도 검사가 친일파 공안검사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얼마나 조작을 하고,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냐면, 이 사람이 70년대 이 사람을 주제로 한 영화도 나와요. 대종상 영화 부분에서, 대종상 영화제에서 우수 방공상을 받아요. 방공 영화상을. 그런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법리를 만들어내요. 자, 여기에 보면, 국가보안법 처벌 받으신 분 여기 계시나요? 없어요? 어머나, 없으시구나. 국가보안법 처벌 받으신 분은 이 내용을 아실 텐데, 국가보안법 처벌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문사항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주문사항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하고 국가의 변란을 야기하며 마침내 공산독재 정권을 수립하려고 함을 그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의 이게요. 2000년에도 똑같이 주문사항에 나옵니다. 이 모범 답안을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오제도 검사입니다. 오제도 검사가 누구로 가냐? 민복기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고요. 민복기 사단에 누가 있냐면 막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의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이 국가보안법 체계는 고스란히 치안유지법에서 가져옵니다. 국가보안법 운영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국가보안법 실무개요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3단계로 나눠요.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지휘하라. 두 번째는 기소 단계에서 기소유예라고 하는 걸 줘요. 이게 기소유예를 어떻게 주냐면 잡혀갑니다. 공안수 잡혀가요. 국가보안법 4번으로. 그러면 너 첫 번째 반성하지? 그럼 반성문 써, 전향서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의 동료를 불어.
이렇게 됩니다. 불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너는 처벌 안 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네, 이게 기소 단계예요. 재판 단계는 어떻게 하냐? 재판 단계는 그런 거에 끝까지 안 묻고 나는 반성할 일 없어. 난 전향서 안 쓸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엄벌주의. 조그만 잘못 또 막 10년, 20년씩 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살리고요. 그때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을 다시 보도연맹으로 묻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도연맹, 요런 단계 보도연맹까지. 그 보도연맹이 30만 명이 이뤄요. 6.25 전쟁 당시. 그 30만 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쟁 당시에? 예? 학살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산내면, 대전 근처에 학살지가 굉장히 많은 것은 대전 교도소에 보도연맹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 4.3 항쟁에서 보도연맹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대전이나, 그 다음에 대구교도소로 가거든요. 그 근처에서 다 학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학살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자, 오제도 검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김기춘으로 이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시대는 국가보안법에 반공법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공법이 뭐가 있냐면 회합통신과 찬양고무가 들어갑니다. 회합통신, 찬양고무. 북을 이롭다고 얘기하는 순간 다 걸립니다.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동백링 사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링 사건은 61년을 잘 보셔야 돼요. 6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4.19 혁명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혁명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민들은 이제 조선 치하에 살다가 일제에 살다가 이제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4.19 혁명은 내가 데모를 하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4.19는 딱 일주일 동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바꿨어.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그 빨갱이로 몰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이라는 국어가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였어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냐면 67년도에 동백림이라고 동벨림을 뜻합니다. 거기서 유학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무슨 영화제를 한다, 무슨 포럼 한다 이렇게 해서 불러요. 일부러. 그래서 그걸 끌고 와가지고 간첩단 사건을 엮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러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고문과 협박,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간첩단 사건으로 엮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년 막 이렇게 살려요. 그리고 강제 추방돼요. 나중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 이 사람이 순순히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정이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해서 막 10년씩 살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독일 정부가 엄청나게 항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2년, 3년 만에 다시 풀려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결국 작가 이응로 화백이나 윤희상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단 한 번도 한국에 다시 못 들어옵니다. 다 고국을 정말 그리워하면서 죽어 타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왜 그러면 이때 동백링 사건을 조작했냐는 겁니다. 정치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배경은요, 그 67년도에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3분의 2를 차지해야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되고
그래야지만 다시 자기가 재선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압도적인 선거. 대통령은 당선됐는데 국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국회법을 바꾸는 선거, 예. 총선에서 얘가 이제 개헌을 해서 다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그 총선의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공개투표, 대리투표, 예, 뭐 표지투표, 무더기표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뭐 시민들이 다 선하죠. 고등학생들이 거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67년도에. 예, 그러니까 이 67년도 6월 8일 날 이 부정선거가 있었고 6월 18일 날, 6월 16일 날 거대한 이 학생들의 데모가 이어지니까 여기에 원천 bom세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일 날 동백님 사건, 거대한 간첩 조작단 사건으로 이 간첩 조작단이 이 간첩이 이 학생들의 데모의 배후 세력이다 이렇게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삽시간에 거대한 분노의 항쟁을 결국 꺾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장기 집권이 지속되는 그 발단이 됩니다. 사실은 윤희상 씨는 굉장히 뭐 엄청난 분이시라고 해요. 현대음악에. 그런데 그 윤희상 기념관을 우리가 윤희상 기념관으로 부르질 못했어요. 흥행태사이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못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7년에 와서 이를 바꿔 부르는 뭐 결과를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박정희의 조작 사건 말하는데 이 얘기하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인혁당 재건이는요,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이수병 선생님도 계시고요, 여정남 당시 경북대 총학생단장도 있습니다. 8명이 돌아가시는데요. 이분들이 정치 조직을 만들었어요. 조그만 정치 조직. 통일로 정치 조직. 통일로 정도의 학습을 하는 정치 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너무나 끔찍하게 사라져요. 자,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인혁당 인혁당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인혁당을 원래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64년입니다. 64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가 있어요. 당연히 64년도에, 박정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고, 지금도 위안부 합의나 강제동원 합의에 발목이 잡힌 게 이게 이때였는데요. 한일 국교회담 정상화 반대 투쟁을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정보부가 도혜종 등 해서 대구 지역에서 인혁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학생들의 배후 조정을 해서 이게 학생들의 데모가 커진 거다 이렇게 조작해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61년 4.19 혁명의 뒤끝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꼿꼿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이거 기소할 수 없어. 검사들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하라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려요. 옷을 벗어버려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승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나요? 이중원 선배님 모르십니까? 한승헌? 예전에 김대중 시절에 감사원장을 하세요. 그 사람입니다. 그 한승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젊은 검사들이 다 기소를 거부해요. 그런데 딱 검사를 바꿔서 기소를 합니다.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민복기라고 하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민복기. 그리고 중정의 수사과장이 이용택.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신직수라고 하는 사람. 완전 물먹은 거죠. 이 사람으로서. 일을 빡빡합니다. 내가 고문 조작했는데 기소도 못해? 나중에 기소가 됐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72년 10월 유신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74년이 되면 민주학년 얘기 들어보셨죠? 이철, 유인태 이런 사람들이 잡혀서 사형 선고를 막 받아요. 긴급 조치 위반으로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막 받습니다. 그런데 정권으로 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학생들 몇 명이 봐서 정부를 전복한다는 계획이 짜는 게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민주학년 배후에 누군가 있어 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냈죠. 인혁당이 있었구나. 인혁당이 있었구나. 그래서 인혁당 재건이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도혜종이나 이수명 선생님이나 여정남 씨는 자기가 털리는지도 몰랐어요. 전혀 관련이 실제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끌려갑니다. 온갖 고문을 받아요. 온갖 고문을. 이때는 여기서는 이제 군사재판에서 하죠. 여기는 긴급조치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법원에서 이 재판을 받는데 10개월 만에 모든 재판은 끝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조차도 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부정돼요. 다 부정돼요. 그리고 2015년 5월 9일 4월 9일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족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가족들이 면회를 가죠. 서대문 구치소에 면회가 안 돼요. 이상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녁에 면회를 갔더니 아침에 사형 집행당입니다. 사형 선고를 하고 18시간 만에. 누구야?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에요. 통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난리가 나죠. 가족들이.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시신을 달라! 라고 호소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시신을 줄 수가 없어요. 공안당국은. 왜? 온몸에 피투성이, 멍투성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강제로 뺏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화장시킬 것 같으니까 응암동 아시죠? 서대문구치소 넘어가면 거기에 함세웅 신부님의 성당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천주교의 보호를 받으면.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거길 갔는데 갑자기 경찰 부대가 옵니다. 당시에 크레인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 없었던 시절인데 크레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시신을 운구하는 차량을 막고 강제로 크레인으로 딴 데로 돌립니다. 그때 그 차량을 막았던 신부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문정현 신부예요. 그래서 문정현 신부가 그때 다리에 깔려서 지금도 절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에요. 민청학년을 제압했죠. 이거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신직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혁당 사건의 신직수. 이 사람이 중정부장이 돼요. 조작했죠. 수사과장 이용택. 이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수사국장이었어요. 인혁당이. 고스란히 이런 사람들이 조작을 합니다. 거기에 막내가 김기춘이었어요. 엄청나게 잘 이어지죠. 엄청나게 잘 이어져요. 신직수는 잘 나갑니다. 전두환 시절에 국회의원이 돼요. 이용택도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용택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김대중 정부하에서 국민회의에 들어가요. 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선됐을 때 국민회의에 들어가요. 그 사람도 끝까지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해먹습니다. 그리고 김기춘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배우는 겁니다. 유신헌법을 함께 만들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민복기입니다. 아까 민복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민복기 누구였어요? 아까? 법무장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는 대법원장이 돼 있어요.
아까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예. 사형하고 다음날 집행한 그 대법원장이 민복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민복기가 어떤 인물인지 찾아봤어요. 분명히 친일파일 거다. 민씨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아버지가 민병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한용의 사드론이에요. 한일합방 당시에 은사금을 10만 원을 받아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엄청난 지금의 몇 천억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아들은 경성대국대학 법학과를 보내고 이 사람은 친일 검찰이 돼서 재판부가 돼서 결국 유신에 빌붙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막 엄청난 16, 17, 18대 법무부 장관하고요. 5대 6대 대법원 장을 합니다. 이 사람 아들이 지금 법조계에 있다. 여기까지만 밝혀냈어요.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밝혀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너무나 황망하게 돌아가시죠. 여정남은 당시에 경북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근데 여정남의 추모비를 여정남 열사의 추모비를 세우는데도 매우 어려워서 추모비 세우는 것 때문에 또 10명이 구속돼요. 이 사건은 모두 다 무죄, 재심 때 무죄가 판결됩니다. 다 동맹이 사건이고 다 무죄가 판결이 됩니다. 자, 다른 건 말씀드릴게요. 한승원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검사. 인혁당 때 검사. 기소할 수 없다. 용감하게 말했던 그 검사가 한승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70년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한 김규남 당시 의원, 국회의원이 사형을 집행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썼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도 1년 6월에 실형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다 막걸리 보안법은 여러 아시죠? 김일성이 잘생겼어. 북한 정권이 우리보다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다 처벌받는 거죠. 김일성이 잘생겼다고 얘기했다가 3년형의 징역을 처벌받은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빨갱이가 됐잖아요. 나와서도 단 한 번도 웃지를 못하셨대요. 그러다가 95세가 돼서야 재심 판결을 무죄를 받습니다. 무죄를 받고 오는 날 웃으셨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이에요. 이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이 1140명이 돼요. 민주인사가 아니에요. 술 한잔 먹고 그냥 김일성이 진짜 사실이야 이 얘기했다가 다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입니다. 자, 전두환 정권으로 가볼게요. 전두환은 이제 국가보안법, 반국법 나눠져 있죠. 이걸 통합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도구로 사용합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아시죠? 5.18 항쟁의 배우가 김대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김대중뿐만 아니라 문익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명진도 있고요. 고은시도 있고 이영희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배우죠. 내란음모 사건. 내란음모 사건 소요죄 국가보안법. 이게 아까 유관순의 그 제목이었잖아요. 고스란히 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데 나중에 재심정권에서 무죄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작품에도 굉장히 사슬을 국가보안법에 사슬을 묻는데 홍선담 작가 같은 사람이 간첩죄 민족해방운동사 그렸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북에 있었어. 그 간첩죄가 적용이 된 거죠. 내가 어떻게 갔는지 몰라. 그런데 간첩죄가 적용이 된 거야. 나중에 무죄를 받는데 이 홍선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안법이 여기까지만 그려라. 여기부터는 못 그린다 식으로 인간의 내부를 덜어내는 행위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탄압을 하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자주대요 사건. 자주대요 사건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중호 선배님 이 자주대요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자주대요 사건은 엄청나게 학교마다 다 터졌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또 터졌는데 조금 남은 사람 또 울고 먹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그랬던 사건이 자주 되어 사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한천년 이적 교정으로 고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쯤 김기춘이 완전히 부활합니다. 79년 박정희가 죽기 전까지 완전히 뭐 칼춤을 추고요. 근데 80년대 들어와서 거리를 둡니다. 전두환이 중정 사람들과 거리를 둬요. 그래서 팽을 당하죠. 그러다가 90년 초원 벅집 사건 아시죠? 김영삼 정부 시절로 다시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완전히 부활합니다. 그때 국가보안법도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랑 딱 붙어서 결국 이제 굉장히 되고요. 한천년 이적단체는 최병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한나라당 의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주주의, 인권, 노동, 복지는 미사여구뿐이다. 이거 다 빨갱이들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합니다. 이 가장 핵심은 이제 내란음모 사건. 지난번에 이제 조봉암 사건과 굉장히 근소하게 같아지는 겁니다. 내란음모 사건은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죠. 박근혜 정부가 이때는 다 알고 있죠. 2014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도 많이 2014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실제로 있었어요. 나중에 밝혔지만 원세훈이 이제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8월 달에 3월부터 계속해서 촛불을 키워서 8월 15일 날 10만 촛불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력한 정부가 나와요. 그 당시에 국정원 시국회의 사무국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현식 사무국장입니다. 그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 촛불이 막 커져서 다음번 이제 촛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월 23일 날 바로 내란음모 조작 사건 빡 터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에 보시면 다 내란음모는 다 무죄를 받아요. 내란음모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무죄를 받는 게 2015년 1월 15일자로 무죄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여기 보시면 막 5년씩 3년씩 살잖아요. 내란음모 무죄되는데 저 왜 저렇게 받는지 아세요? 이적폐물 소지죄, 배포죄 그걸로 3년, 5년 받은 거예요. 여론재판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석기 의원은 지금 9년째 살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이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요. 왜 2014년 12월 19일 날 해산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2015년 1월 15일이면 내란음모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돼요. 당연히 법조계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서둘러 이때까지만 해도 무죄가 아니었으니까 12월 19일 날 이 명목으로 내란음모라고 하는 것으로 명목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버립니다. 분명한 재판 개입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민걸, 김규진, 이규진 이 두 사람, 양승태 대법원에 있던 사람인데요. 행정처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에 개입해서 실형을 받죠. 어떤 게 개입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통합진보당 해산하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해가지고 내란은 무죄 나오기 전에 무조건 통합진보당 해산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을 거다 미루어짐작합니다.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누가 나서냐면 김기춘에 이어서 누가 있냐면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황교안이 등장합니다. 황교안. 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다 국가보안법 써먹죠. 이 사람 국가보안법 사례를 종합한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됩니다. 이 사람들 여기 나왔습니다. 이규진, 이민걸 다 처벌받습니다. 자, 반민주화법
친일 반민족 악법부터 시작해서 반민주 악법까지 쭉 갔습니다. 자, 지금은 국가보안법이 반통일 악법이라는 거를 잠깐만. 왜 국가보안법이 반통일 악법이 되냐면 4.7 선언과 9.19 평화선언과 함께 갈 수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평화, 자주, 평화, 예. 그리고 공존, 번영, 통일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국가보안법은 북을 예,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반통일 악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적성의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됩니다. 이 이적성의 모호함이 김호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20년 10월 달에 김호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됐어요. 이 사람은 2010년부터 뭘 하냐면 북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은 안면 인식, 아이폰 보면은 안면 인식해가지고 열잖아요? 2010년은 이런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누가 갖고 있었냐면 북이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북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걸 상업화하려는데 그 자본이 없고 이제 없으니까 누가 하냐면 김호 씨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또 국정원도 알아서 국정원에서 뭘 그거를 하냐면 국정원에서 정보를 빼려고 해요. 정보를 빼려고. 실제로 주기도 했답니다. 김호 씨 증언에 따르면.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이죠. 근데 난데없이 2018년에 이 사람을 국가보안법 간첩죄로 걸어요. 왜 간첩죄냐 했더니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이 됐던 거예요. 근데 국방과학연구소는 굉장히 뭐 기밀한 어떤 거를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해킹이 당해서 주요 정보가 사람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북으로 유출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김호 씨가 관련되어 있다는 소설을 쓴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게 다 해봤더니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든요. 뭐로 받냐? 이적표현물, 소지죄, 배포죄, 국성명서 갖고 있다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걸면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태백산맥 이적표현물입니다.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런 거죠. 야, 통일로 많이 걸리네요. 인혁당 재건이 같은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은요, 분단 체계와 분단 체계에 기생합니다. 분단 체계는 뭐냐면 첫 번째 북을 적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리고 적을 이롭게 한 사람도 적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증오와 혐오 체계예요. 적은 죽여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형선고를 내리거든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 이런 게 진보당 사건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내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는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또는 뭐 그런 법으로 징역을 1년 6개월 살았어요. 근데 나한테 구형한 검사는 나한테 6년을 때렸어요. 검사 구형을 할 때. 근데 제가 1년 6개월 살면서 그 사람과 재판부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되뇌었어요. 계속 되뇌었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가물가물해졌어요. 그것도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목소리가. 그런데 내가 순간 저 새끼? 하면서 고개를 들렸어. 곽상도. 내 검사였거든. 내 머리도 기억 못하는데 내 기억이 못하는데 내 몸이 기억했던 거야. 소름이 지금도 소름이 돋네. 소름이 빡 들으면서 딱 고개 들렸더니 곽상도야. 곽상도였거든. 곽상도가 누군지 아세요?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하는 곽상도, 맨날 문재인 아들 괴롭히는 그 곽상도가 내 검사였어요. 걔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민정수석 됐을 때 내가 봤겠죠? 곽상도를 봤는데 기억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딱 기억하더라고요.
예,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나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단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냐면요. 저도 이걸 잊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예, 잊게 되는 거예요. 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트라우마는 뭐 그런 건데, 트라우마는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개에 물렸어요. 세파트에. 응? 그러면 내가 강호동처럼 커져. 네, 커졌어. 그리고 개는 치아와 같은 거야. 근데 개가 짖으면 그 순간 내 뇌가 중지되는 거야. 그 도망가거나 발로 차버리면 되는데 내가 굉장히 크니까 내 상태가 정지되는 거야. 내 정지가. 예. 이게 트라우마는 사실인지 아닌지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런 판단을 중지시키는 거. 중지시키는 거.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 너 빨갱이야 지적되는 순간 아무것도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게 어떤 거로 영향을 미치냐면 똑같이 사회화돼서 직장 갑질과도 연결됩니다. 직장 갑질이 똑같은 거잖아요. 저 왕따. 그러면 계속 왕따 시키는 거예요. 따돌림이 되는 거고. 갑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 체계로 지금, 국가보안법 체계는 결국은 현장과 우리의 공동체도 파괴한다는 겁니다. 뇌를 정지한다는 것에서 이런 거 보면 정말 황당하죠. 맨날 조선에서 이런 조선일보나 조선TV에서 현송호는 음란물 취급해서 처형됐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해요. 우리는 저걸 사실이 아닌 거라고 믿지만 저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은 그 언론이 신뢰성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선일보 막 이런 걸 했는데 몇 년 후에 현송호에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뢰가 추려지지 않잖아.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막 죽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에 뭐 요미우리도 나왔고 연합뉴스도 나왔고 CNN도 나왔고 난리가 났었어요. 조선은 뭐 더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딱 나타나거든요. 신뢰가 안 떨어져요. 이상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저렇게 조작하는데 멈추는 겁니다. 자, 가스라이팅도 똑같은 건데요. 한미동맹 중도이다. 김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이거 얘기했더니 막 조중동에서 일주일간 난리가 났어요. 한미동맹이 어떻게 노예동맹이냐. 국립외교원장이 저런 말 해도 되는 거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주한미군 주둔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일본 1.2% 내는데 우리는 왜 13.9%나 내냐? 그리고 물가 상승률 6.1% 매점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지금도 10조 정도 주고 있고 심지어는 주일미군 정비 비용까지 200억 원 우리가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노예공동이다.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얘기를 싹 빼요. 합리적인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우개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많은 건을 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얘기해서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보안법이 그러면 사문화되었냐?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사문화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4.7 재보선에서 언제든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봤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또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 김일성 회고록이 나왔다는데 그거 덜컹덜컹 사면 안 돼요. 나중에 기록돼가지고 여러분들 지적 호기심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 안 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자기 검열하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얘기인 거죠. 절대 사문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재인의 기소도 많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왜 계속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왜 잡아? 유오성 간첩 사건에 보면 그게 당연히 유오성 간첩 사건의 배경은 2012년 사건이에요. 2011년에 완전히 뭐 다 2010 뭐 이명박이 완전히 석권했던 때, 예, 예. 그리고 민주당도 완전히 마이너할 때, 그때 사건인데요. 그때 2011년에 갑자기 박원순이 예,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로 서울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박원순이 막 뜨니까 아, 대선에 이 사람의 발목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간첩단 간첩 유호선 사건이라고 발표를 해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유호선 사건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지속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 증거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는 북에 들어간 사건 사진의 증거 자료가 있었고, 북에서 통화한 자료가 있었고, 예, 중국에서 발행한 북한 출입국 기록이 있었어요. 유호선의 동생 유가려 씨의 증언이 있었고, 탈북자의 전원이 있어요. 이게 핵심 증거예요.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거. 그런데 나중에 다 밝혀져요. 아이폰은 지역이 찍히는 거 아시죠? 아이폰 사진 찍으면 지역이 나오잖아요. 예, 유호성 씨가 아이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북에서 들어간 증거 사진이 북이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왜? 아이폰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사했던 검찰은 이걸 몰랐을까? 바보가 아니지 상? 알았겠죠. 두 번째, 북에서 통화한 자료는 중국에서 통화한 거고, 중국에서 발표했다는 북한 출입 기록은 국정원이 조작한 사람이에요. 유가려 씨는 고문과 협박으로 거짓 자백했고요. 탈북자의 전원은 3,500만 원을 줘서 매수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거 기소할 때? 모를 리가 없죠. 기소를 했어요. 기소한 검사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면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하게 조작해서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처벌 받았냐? 처벌을 안 받아요. 보십시오. 처벌 안 받았죠. 아무도 처벌 안 받아요. 예. 안 받으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공안검사가 살아남는 겁니다.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인권위, 예. 그리고 엠네스티 등에서 거듭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요. 많은 유명한 의사들. 이영희 교수님은 국가보안법은 인간을 죽이는 법이라고 했고요. 함세영 신부는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법. 백기환 선생님은 전쟁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 오종렬 의장님께서는 예, 국가보안법 없어지면 보수정당 사라진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단체제가 없어지니까요. 다시 말해서 보수정당들은 끝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막을 거다라는 사활을 걸고 막을 거다. 자, 국가보안법 폐지는 매우 좋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 했고요.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냈습니다. 그리고 7조 폐지 법안도 냈고요. 지금 7조 위헌 소송이 들어갔는데 7조 위헌 소송은 96년에도 5명이 위헌이라고 판시했어요. 한 명만 더 들면 위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헌이 되는 순간 국가보안법은 계속 강화만 됐거든요. 다시 개정되는 첫 번째 사례가 돼요. 근데 이게 빨리 되면 좋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재판 기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여론을 타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론을 만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만 생기면 지금은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국가보안법 폐지. 성향을 분석해보면 충분히 위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은 올해 끝난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180석이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180석 이상이어서 150석만 폐지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앞서서 국가보안법 폐지할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선 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을 힘입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73년 만에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첫 번째는 친일 적폐를 청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도화된 배제와 차별을 부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분단 모순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근본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을 해야지만, 이 투쟁의 승리를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은 여론화를 위해서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10만 국회 청원을 합니다. 폐지 청원이죠. 국회 가서 청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 걸고. 10만 명이. 막 들불처럼 가서. 그래서 그 첫 번째 여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그 청원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농성도 하고 여러 가지 투쟁을 하죠. 하반기에 대규모 투쟁에서 쟁점화하는 겁니다. 수십만이 모여서 민중총궐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한테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하라 이런 겁니다. 아까 민영배 의원이 폐지안 냈죠? 그 사람이 지금 경기지사 누구죠? 이재명계예요. 이재명은 확실하게 여론만 받쳐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3월 대선 끝나고 6월 지자체 끝나고 그 해까지, 그 연말까지 폐지. 그래서 지금은 시작이고 내년까지 첫 번째 단계 폐지 투쟁을 전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것이 있습니다. 뭐 선언도 하고 단체 선언도 하고 그런데 1만 서포트즈 아까 이랑 씨도 박일환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1만 열정단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진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있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005년도에 신풍역에서 있었던 사실이에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차가 들어올 때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와 플랫폼 사이에 다리가 끼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런데 앰뷸런스는 한참 있다고 합니다. 차가 직접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걸 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저게 100톤이 넘기 때문에 100명이 달라붙어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사람이 해보자 해가지고 한 번 했더니 조금 힘들고 두 번 했더니 더 조금 흘리고 5번 만에 이 할아버지가 슝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실험을 해본 거예요. 거대하게 횡단보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야 저기를 봐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막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거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근데 두 사람을 세워봤어요. 두 사람을 했더니 두 사람일 때도 아무도 안 봐요. 막. 근데 굉장히 놀라워요. 세 사람이 하니까 세 사람이 똑같은 방향 저거 봐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다. 저 기적, 신풍역의 기적은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는 단 한 칸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친일 정패도, 자주와 번영과 통일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여기에 계신 분으로부터. 3명으로부터. 자, 시작해 봅시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차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각 지역별로 부탁을 드렸듯이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또는 여기 이제 강연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 먼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없으시면, 네, 우선 실시간 채팅으로 또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런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가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실제 이제 뭐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그럴 때는 약간 협박?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나 이런 협박?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고 예. 근데 이제 동갑내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예. 이제 제가 아는 뭐 지인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강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쉬운 거는 여러 인권 단위들, 네. 뭐, 인권이사회, 유엔의 인권이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기구들이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라 그래요. 그런 게 아주 뭐 쉬울 거고요. 예, 반민주학법. 그리고 사례들 중에서 좀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저렇게 사형당하신 분들, 인혁당 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이건 약간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고, 뭐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나 또 잡힐 수 있어. 나 또 잡힐 수 있어. 이번에 해야지. 뭐 이렇게. 예, 이런 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통일 악법이라는 걸 좀 강조해서, 지금 4.27 선언이 나온 지 뭐 4년이 됐고,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 나온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하다 보면, 길을 찾게 됩니다. 저보다 어찌 보면 뭐 더 잘할 거라 믿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실시간 채팅으로 아직도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 전혀 없으실까요? 이게 쥐어짜서라도 질문 해주시면. 네, 예. 좋습니다. 이홍준 동지가 질문하셨습니다. 예.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에서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는 이홍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저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아니지만 네. 공동정범 제도의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로 보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처럼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에게 이 국가보안법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요즘 노동운동이 뭐 산업안전 이런 노동안전 이런 거 잘 나가긴 하지만은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별로 관심이 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에 민주노총도 이거 입법청원 운동을 전적으로 같이 못하는 이유가 각 그 선별 노조별로 입법청원 운동을 하나씩 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씩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노동자에게 국가보안법을 왜 반드시 없어져야 될 법인지 설명해 주시면.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우선 전태일 평전이 이적 표현물이에요. 지금은 아니었지만 몇 년 전까지는 그 자체가 이적 표현물이에요. 전태일 평전이. 그 전태일 평전을 누가 냈냐면 조용래 변호사가 출판하잖아요. 조용래 변호사가 그 출판할 때 한국에서 그걸 못 냈어요. 그래서 일본어판으로 나왔고 일본어판을 번역해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적 표현물이에요. 전태일 열사의 책이.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랬던 거예요. 민생과 이 자주의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임금 조금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단협을 잘 맺는 걸로 내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지금도 노동조합의 법에는 정리해고 문제를 싸울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노동조합법에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는 결국은 정치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투쟁을 하는데 당연히 정치투쟁을 반정부 투쟁을 해야죠. 그러면
실제로 그게 2000년대 초반까지 다 국가보안법으로 걸렸어요. 국가보안법으로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라고 느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민주노총 예, 만들어진 지 지금 딱 10년뿐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주 민주노총이 정치 세력화에 예, 뭐 만약에 이제 보수 정권이든 지금 문재인 정권이든 자기가 하는 거에 큰 걸림돌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파괴를 갖는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조작 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진보당, 통합진보당 사건 그렇게 막 조작해서 만들어내잖아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그럴 거라고 뭐 의심치는 아니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좀 오버할 수 있어도 보수 정권이 언제나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예, 현재도 예, 민주노조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고 미래에는 더 크게 실제로 200만 조합원 시절이 돼서 예, 진보 정치의 세기를 연다. 그러면 반드시 그 토대인 민주노총 예, 조합원의 실제로 발목을 잡고 그 사례도 2000년 시대에 많죠. 예, 그게 뭐냐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조작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교조, 뭐 금속 이런데 조작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뭐만 하면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00년대 후반 정도에 이제 철도노조 같은 분들이 이제 파업을 하면 지나가는 분들이 빨갱이라고 욕을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좀 많이 나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들께도 좀 많이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사실 빨갱이라는 욕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지금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우선은 지금 정치인 중에 질문이 안 들어오고 안 끝낼 생각은 아니죠? 아니에요. 끊어낼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국보법을 유지하려는 적들이 어느 정도 되냐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모두를 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 네네네.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은 당연히 뭐 국민의힘은 지금 아무런 얘기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무런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상당히 수면 위로 올라오면 사활을 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국가보안법 없는 국민의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그 사례는 2004년도에 사례도 똑같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었거든요. 네.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었었는데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넘었어요. 과반 의석이 넘자마자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이걸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4대 개혁 입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보안법이었어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단신 농성을 천인 단신 농성을 막 하거든요. 국가법 폐지를 위해서 오정열 회장님 사장님 나오고 지금 이중원 위원장님도 아마 그때 단신 농성을 꽤 오래 하셨을 겁니다. 웬만하면 27일 하셨습니까? 야 박수 보내. 맞습니다. 그때 막 나중에는 물과 소금도 끓었어요. 그렇게 결연하게 투쟁을 27일간 단식 농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막판에 그게 실제로 가시화되자 장애 투쟁을 해요. 장애 투쟁을 합니다. 완전히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장애 투쟁을 해요. 그걸 이끈 사람이 박근혜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막 폐지 개정 막 하다가 못했고 그 당시에 4대 입법 중에 사립학교법이 있었어요. 사립학교법. 지금 사립학법은 굉장히 부정비판이 심하잖아요. 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했거든요. 실제로 그건 개정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이
사립학교를 못 받으면 조금 다음번에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투쟁을 쫙 해서 당시에 사립학교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노무현이 4월 달에 결국은 사립학부법을 개정했던 걸 다시 원상태로 돌립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하는 거예요. 다시 한국당에. 네. 한나라당에.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미 FTA를 추진하게 돼요. 완전히 거꾸로 가거든요. 이길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노무현도. 자기도. 그러니까 거대한 세력이죠. 그 밑에.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 거죠. 그걸 빙산의 아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거대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세력은. 아까 제가 쫙 얘기했잖아요. 오제도로, 민복기로, 김기춘으로, 네? 황교안까지. 그 세력이요, 엄청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들이 승승장구한 건 바꿨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바꾼다는 거는 정말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약간 반응이 왔다. 김종인의 입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면 저희가 투쟁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사로 꼭 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맞아.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예.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질문들이 좀 여러 개 올라왔는데요. 짱이정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가 안 됐던 이유는 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강력한 반발도 있고요. 아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대중투쟁으로 한 건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2004년도에 천인단식 할 때 그때 대중투쟁을 한 거예요. 그때도요. 이게 한국 사회가 너무 그 빨갱이라고 하는 플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대중투쟁이라고 하는 거. 대중투쟁은 우리는 여러 사람 10만 명씩 모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갇혀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굉장히 크게 발전한 거예요. 10만 명을 모아서 간다는 거. 그 거대 보수 세력이 있었고요. 2004년도에 한 번 있고 이번에 또 대중투쟁을 하는 건데요. 거대 보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대 보수 세력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일본이 있었다면, 친일이 있었다면, 지금 미국이 있겠죠. 분단을 고착한다는 것은 미국한테는 매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무기도 팔아먹고, 네? 방위 분담금도 받아먹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중국과 싸울 때 주한미군도 써먹으려고 지금 막 하고,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거 놓칠 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을 유지해야 하려고. 미국이 거대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대하게 존재하니까 이거를 심지어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게 실질화 되잖아요. 폐지하면. 막 흔들려요. 막 동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무현도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중간에는 뭐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나중에는 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 개정 정도로 하자. 이러다가 개정도 못 되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예, 민주당도 이런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미국의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국민적 힘을 모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 올라온 이야기 중에 곽호남님께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국민청원에 잘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해주신 답변 중에 답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킨다는 게 그들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서 저도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저희가 유튜브 링크로 열정단 99도씨에 가입하는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가입하시고 나서 그 텔레그램 채널에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으신데 아직 100명 정도이더라고요.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끝나면 다들 가입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강연을 들으시는 강연장에서도 열정 99도씨 실천단 가입을 꼭 많이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제 강연과 질의응답에 힘써주신 주재중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